내렸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영하 1도, 부산 6도 등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KBS 김성환의 시사야. 안녕하십니까.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20대 대선이 내일로 꼭 50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정치권은 여전히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형국입니다. 어젯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의 이른바 7시간 통화 녹취 일부가 보도된 이후 여야는 이번 일이 대선에 미칠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은 대선 후보 배우자에게 씻을 수 없는 낙인을 찍어 정권을 도둑질하려는 작태가 자행되고 있다면서 정치 공작을 주장하고 나섰고요. 민주당은 김건희 씨가 기자에게 구체적인 금액을 언급하면서 매수성 발언을 했다면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김건희 씨가 미투 운동을 폄하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을 두고 또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한 언론을 통해 윤석열 후보 선대위에 무속인이 활동하고 있다는 의혹까지 더해지면서 대선전은 한층 더 혼탁해지고 있는데요. 자세한 정치권 움직임 잠시 후 뉴스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정부가 내일부터 코로나19 감염 전파 위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보습학원과 독서실, 영화관, 대형마트 같은 시설에 대해 방역 패스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법원의 이딴 제동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데요. 방역 체계에 우려할 점은 없는 건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서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여야의 시각으로 정치권의 움직임을 토론해보는 시간이죠. 여의도 인사 코너도 마련돼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에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시사 애청자분들이라면 저희가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을 맞아서 프로그램을 알리고 청취자와 소통하는 작은 이벤트 이어가고 있다는 거 이미 아실 겁니다. 오늘은 좀 따뜻한 문자를 받아보려고 하는데요. 아시다시피 오늘 전국적으로 눈 또는 비가 내렸습니다. 서울에도 한때 한방눈이 펑펑 내리기도 했는데요. 이런 날씨엔 문득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죠. 이 시사회를 통해 안부를 전하고 싶은 누군가가 있다면 문자 보내주십시오. 저희가 그 마음을 담아 대신 메시지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작정하고 10분 추첨해서 커피와 도너츠를 드실 수 있는 모바일 쿠폰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콩 어플리케이션과 KBS 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저희 방송을 실시간으로 시청 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일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KBS 일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놓쳤던 뉴스 꼼꼼히 정리해드리는 뉴스야 시간입니다. 김민하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젯밤 8시 조금 넘은 시각 TV에서 눈을 떼지 못하셨을 것 같은데요. 혹시 보셨어요? MBC 스트레이트? 장안의 화제이기 때문에 안 볼 수가 없었습니다. 네. 보고 난 다음에 아마 받아들이시는 분의 생각들은 각자 다를 것 같긴 한데요. 일단 어젯밤 방송 내용부터 좀 간략하게 정리를 좀 해주시죠. 이 김건희 씨가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하고 나눈 7시간 통화의 일부가 보도가 된 건데요.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짧게 정리해드리면 조국 전 장관 사건과 관련돼서 이 수사를 빨리 끝냈어야 되는데 유시민 전 장관이라든지 민주당 관계자들이 계속 이 사건을 키워서 이렇게 된 것이다.
그래서 사실 조국의 적은 민주당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총장 되고 대통령 후보가 될 줄 꿈에나 상상을 했겠느냐 하면서 이걸 누가 키워줬냐, 문재인 정권이 키워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한 것은 보수였다. 그리고 진보,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탄핵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다. 보수 내에서 탄핵을 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고요. 네. 또 미투가 터지는 것은 돈을 챙겨주지 않기 때문이다 라면서 안희정 전 지사가 불쌍하다. 나랑 우리 아저씨는 안희정 편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했습니다. 아저씨가 윤석열 후보를 얘기하는 거죠. 아마도 그런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명수 기자에게 캠프에서 일을 할 것을 제안을 하면서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되면 이 이명수 기자에게도 이득이 될 것이다 라고 강조를 했는데, 이명수 기자가 내가 캠프에 가면 얼마를 받는 거냐라고 물으니까 모른다, 의논해 봐야 되는데 이 이명수 기자가 하는 만큼 줘야지 된다. 잘하면은 1억 원도 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일을 해야 되냐라고 물어보니까 할 게 많다.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된다. 정보 같은 거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기자들이 아무래도 여러 가지 정보를 취급을 하니까 그런 거를 잘 가져와야 된다. 이 얘기인 것 같죠. 그리고 실제로 이명수 기자는 이 김건희 씨의 코바나 컨텐츠 사무실에서 30분 동안 강의를 했고 강의료로 105만 원을 또 지급받았다라는 것도 있으니까 뭔가 이렇게 일을 하라라는 제안이 일부는 뭔가 실현이 된 것도 같고 이런 모양새입니다. 네. 내용을 다른 어떤 견해를 넣지 않고 그대로 좀 전달해 주셨는데요. 일단 먼저 정치권 반응부터 들어볼까요? 국민의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일단 윤석열 후보 본인은 많은 분들의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게 생각한다라면서 남편인 제가 좀 더 잘 챙기고 해야 했는데 안 그래도 새벽에 나갔다가 밤늦게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아내와 대화할 시간이 많이 부족했던 것 같다. 사적인 대화를 뭐 그렇게 오래 했는지 저도 잘 이해가 안 가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당내에서는 일단 이 김건희 씨 관련 이 방송 자체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은 일단 제한적일 것이다 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정면 돌파 기조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권영세 선대본부장이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불공정한 어떤 방송을 넘어서 매우 악질적인 정치 공작이다. 이 상대의 호의를 이용해서 저열한 목적을 이루려고 한 도덕적 차원에서도 매우 사악한 행위다 라고 비판을 했고, 특히 MBC에 대해서 공영방송으로서의 임무를 포기한 채 불법 녹취물을 반론권도 제대로 주지 않고 대선 목전에 방송함으로써 정치 공작의 선봉을 자임한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다만 당 일각에서는 이런 어떤 후보의 이미지 타격에 대한 어떤 우려라든가, 그리고 또 MBC가 후속 보도를 또 할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은 지금 경계를 늦출 때는 아니다. 이런 우려도 제기가 되고 있고요. 특히 김건희 씨 발언 중에 이제 이 국민의힘 내부에서 들었을 때 좀 우려가 되는 그런 말들이 있거든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은 보수가 한 거다라고 하는 것이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내부 분열을 우려하는 그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건 사실 확인에 관한 측면이기 때문에 불법 녹취물이라고 얘기했는데 법원에서 방영을 해도 된다고 하는 부분을 방영한 거니까 불법 녹취물이라고 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두 사람이 대화를 한 것을 대화의 당사자가 본인이 녹음을 한 것은 그건 이제 이 통신비밀보호법에 저촉이 되지가 않습니다. 근데 둘이 얘기하는 걸 제3자가 몰래 녹음을 했다면 그건 이제 법에 저촉이 되고요. 근데 지금 방송이 된 거는 이제 두 사람이 통화한 내용을 한 사람이 이제 직접 이제 녹음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이제 불법의 소지는 없는데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방송한 내용 중에 뭔가 불법이 있는 것 같다라고 지금 국민의힘은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또 좀 이따 말씀해 주시고요. 민주당은 어떤 반응입니까? 더불어민주당은 좀 논평을 자제하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일단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도 김건희 씨와 같은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또는 이준석 대표처럼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지 직접 밝혀야 된다라는 건데요. 이준석 대표가 이 MBC 방송이 끝나자마자 이렇게 페이스북에 썼습니다. 뭐가 문제라는 것인지 모르겠다. 구체적으로 이 방송이 지적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썼기 때문에 정말 이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건지 후보가 밝혀라 이런 거고요. 또 공보단장을 맡고 있는 김은혜 의원의 경우에는 이재명 후보의 어떤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관계되어 있는 이병철 씨가 이제 사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거를 덮기 위한 뭔가 기획이라는 이런 발언까지 했는데 그것도 문제다라는 지적을 이제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는 특별한 의견이 없다라고 좀 말을 줄이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네, 이 김건희 씨 미투 관련 발언에 대해서도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반발의 목소리가 좀 있어요.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안희정 전 지사 성폭력 사건과 관련돼 가지고 피해자인 김지은 씨가 직접 한국 성폭력 상담소를 통해서 입장을 밝혔는데요. 김건희 씨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요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생각 없이 내뱉은 말들이 결국 2차 가해의 씨앗이 됐고 지금도 악플에 시달리고 있다.
2차 가해자들은 청와대 여당 후보 캠프뿐만 아니라 야당 캠프에도 있다는 사실을 이번이 명확히 알게 됐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여성단체 그리고 시민사회단체에서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정의당의 장혜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 안희정 전 지사의 경우에는 권력형 성폭력을 저질러서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고 형을 살고 있는데 이러한 사실까지 부정하는 것은 김건희 씨가 어떤 왜곡하고 부정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것이다 라고 이제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김건희 씨는 MBC에 보낸 해명에서 미투 발언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성을 착취한 일부 여권 인사들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나온 부적절한 말이었다라면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게 생각한다 이런 입장을 또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일단 본인이 이 발언은 부적절한 것이었다 이렇게 인정을 했다는 얘기고요. 근데 지금 어제 방송에서는 공개되지 않았던 내용이 오늘 새롭게 지금 알려지고 있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이 녹음을 한 이제 당사자가 소속된 서울의 소리에 백은정 대표의 경우에는 MBC 라디오 그리고 CBS 라디오에 계속 출연을 해서 조국 전 장관이나 정경심 교수가 좀 가만히 있었으면 우리가 구속시키려고 하지는 않았다라는 김건희 씨의 발언도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런 발언들이 나오는 이런 대목이나 이런 것들을 유튜브에 또 이제 업로드해가지고 공개를 해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7시간 녹취록 전체를 또 입수를 언론들이 했는데 한겨레의 경우에는 오늘 이제 오늘자 일면에 이 관련된 발언을 또 이제 보도를 했는데요. 김건희 씨는 캠프를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 오빠라든가 몇 명이 있다. 여기서 지시를 하면 다 캠프를 조직한다. 그러니까 이 이명수 기자가 시스템화, 조직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강의를 좀 해달라고 얘기를 하더라.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했는데 즉 캠프를 움직이는 사람 중에는 김건희 씨뿐만 아니라 김건희 씨 오빠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이 점은 이제 지금까지의 어떤 여러 가지 내용하고 비교해 보면 새로운 얘기이기 때문에 이 점은 상당히 새롭게 느껴지고요. 이전에 보도가 된 적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오빠도 캠프에 좀 일찍부터 결합해서 윤석열 후보를 돕고 있다 이런 내용이 언론에 공개된 바도 있어요. 근데 이 오빠라는 사람이 그러면 구체적으로 누구냐 이걸 확인해 봐야 되는 게 김건희 씨의 친오빠 얘기가 있고 그다음에 네. 이 윤석열 후보의 지금 이제 김건희 씨의 지금 이 취재 내용에서도 비서 역할을 하는 누구가 또 있고 그분하고 또 인척관계인 누가 있고 좀 복잡합니다. 이 얘기들이. 그래가지고 이런 얘기들을 종합을 해가지고 한번 지도를 한번 그려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김건희 씨가 이런 얘기도 했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 남편이 노무현 연설 외울 정도로 누구보다도 노무현 전 대통령 좋아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하기에는 참모 기질이 너무 강하다. 뭐 이런 인평도 했다. 그러니까 상당히 과거부터도 정치에 관심이 많았던 모양입니다. 네, 녹음 파일을 보도한 MBC 기자가 또 김건희 씨가 내가 정권 잡으면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는 내용도 좀 추가로 공개를 한 상황인데요. 국민의힘은 이번 일과 관련해 법적 대응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서울의 소리 측이 윤석열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와의 대화를 불법으로 녹음했다라고 주장하면서 경찰에 고발을 했는데 이게 이런 내용입니다. 이 MBC 방송을 보니까 작년 8월 말에 이 이명수 기자가 코바나 콘텐츠 사무실에서 여러 명의 대화를 몰래 녹음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런데 다자 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 유포하는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상의 처벌 대상이다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와 열린공강TV 이것도 이제 유튜브 매체죠. 정모 PD도 작년 7월부터 몰래 대화를 녹음하기로 사전에 계획하고 질문 유도 방법까지 기획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공동 책임이 있다라는 게 이 국민의힘의 지금 주장입니다. 민주당에서는 지금 공직선거법 위반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또 주장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언론인을 상대로 해서 금품을 공여를 하거나 약속을 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에는 처벌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명수 기자에 언론인에게 대해서 그렇죠. 네. 1억 원을 이렇게 약속한 것은 이제 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코바나 콘텐츠 사무실이 등록돼 있는 신고돼 있는 선거 사무실이 아니거든요. 선거사무소가 아닌데 네. 여기서 선거운동에 준하는 행위를 그럼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라고 우상호 의원 등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양쪽으로 지금 법적 대응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알겠습니다. 일단 다음 뉴스로 넘어가죠. 정의당 심상정 후보 치과에 들어간 지 닷새 만에 대선 일정에 복귀했어요. 오늘 오후에 국회에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 복귀를 공식화했는데요. 이번 대선에서 국민들께 심상정과 정의당의 재신임을 구하겠다. 다음 세대의 진보가 심상정의 20년을 딛고 당당히 미래 정치 열어갈 수 있도록 마지막 소임을 다하겠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남 탓을 하지 않겠다. 거대 양당의 횡포 때문이라고만 하지 않겠다. 당이 작아서 어쩔 수 없다고도 하지 않겠다. 억울하다고도 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선거제도 개혁에 모든 걸 쏟아부었는데 성공하지 못했고 그 과정에 진보 정치의 가치와 원칙이 크게 흔들렸다. 이 오판에 대해서 겸허하게 인정한다라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대선에서 지워진 이름들을 심상정의 마이크로 더 크게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라면서 녹색, 여성, 노동을 언급을 했는데요. 또 진보의 성역으로 금기시된 사회 문제를 공론화하겠다라고도 했는데 그게 뭐냐라고 물어보니까 정년 연장 문제를 비롯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동자 간 차이라든지 정규직, 비정규직의 차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더불어서 연금 개혁 문제 이런 것들을 언급을 했습니다. 네. 지금 거대 양당 후보 1:1 TV 토론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냈어요. 그렇습니다. 심상정 후보는 이재명 후보하고 윤석열 후보가 양자 TV 토론을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 선거운동 담합이다라면서 학교에서 키가 작다고 시험장에서 내쫓는 것과 뭐가 다르냐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토론은 방송사에서 주최하는 것이지 시험 보는 사람들이 서로 담합해서 문제를 출제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라고도 반발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민하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바쁜 당신이 알아야 할 모든 것 여기에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내일부터 대형마트, 영화관, 독서실 등 마스크 상시 착용이 가능한 일부 시설에 대해선 방역 패스 적용이 해제됩니다. 법원이 방역 패스에 제동을 걸면서 혼선이 커지자 정부가 일부 시설에 대해 선제적 조치를 취한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이재각 교수 연결해서 이 일부 시설에 대한 방역 패스 해제 조치와 청소년 백신 패스 유지 결정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중대본 발표 내용부터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내일부터 방역 패스가 해제되는 시설 어떤 것입니까? 네, 일단 이번에 이제 가처분 신청이 인용됐었던 이제 4일하고 14일에 인용됐던 곳을 다 이제 포함을 했는데요. 네. 뭐 학원, 그다음에 스터디 카페라든지 또한 이제 대형 마트 그리고 백화점 그리고 이제 영화관 이런 부분들이 일단은 이제 이번에 방역 패스 조건에서 이제 해지가 일단은 됐고요. 네. 또한 특히 이제 대형마트하고 상점 그다음에 백화점 같은 경우 서울에서만 지금 이제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서 중지가 됐었잖아요. 네. 이거를 이제 전국 단위로 확대해서 이제 18일부터는 전국에서 다 이제 방역 패스 면제하는 것으로 이제 공지가 됐습니다. 이 방역 패스에 대한 혼선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까? 아니면은 어떤 과학적 근거가 있는 겁니까? 일단은 이제 뭐 하고 싶어도 이제 가처분이 인용돼서 할 수 없는 영역에 대해서 일단은 이제 특히 이제 이번에 14일 날 인용된 부분들은 특히 서울에만 적용이 됐는데 서울은 되고 뭐 경기도는 안 되고 이제 이런 혼란 상황들 때문에 굳이 어쩔 수 없이 그냥 전국 단위로 이제 상황을 맞췄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부 해제 조치가 앞으로 코로나19 방역 체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한데요. 좀 어려움은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뭐 지금 상황이야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를 열심히 하고 그다음 방역 패스 적용됐고 또한 이제 사적 이제 모임 숫자도 제한하면서 어느 정도 안정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이야 큰 문제가 없을 수는 있겠지만 지금 오미크론 때문에 주말부터 확진자가 늘어나는 상황으로 바뀌면서 이제 감염 재생산 수도 지금 다시 1 이상으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또 오미크론 변이가 이번 주말 또는 다음 주면 이제 50% 이상 넘어서 우세종이 될 거라고 예측이 돼서 상황이 뻔히 이제 악화가 될 수 있는 상황인데 네. 지금 방역 패스의 일부분이 무력화되기도 했고 또한 방역 패스 자체에 대한 이제 이런 법원의 판단들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어쨌든 전반적인 방역 정책을 이렇게 좀 이렇게 유연하게 할 수 있는 상황들이 많이 막힌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매우 안타깝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강화해도 모자랄 판인데 지금 오히려 네. 거꾸로 가는 것 아닌가 이렇게 우려를 표하신 것으로 이해해도 되는 겁니까? 예, 일단은 그 부분이 제일 걱정이 되고요. 또한 상황이 정말 악화됐는데 쓸 수 있는 카드의 일부가 제한이 되는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네. 그래서 그것도 이게 뭐 본안 심사에서 결정이 됐으면 뭐 국민적 공감대 이런 걸 못 얻었으니까 어쩔 수 없지 이렇게 인정할 수도 있는데 이게 가처분 신청이라고 하는 임시적인 방편에 해당되는 법적 상황으로 인해서 방역 정책 자체가 이제 갑자기 이제 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부분 또 이런 부분에 대한 선례를 만들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조금 좀 헷갈린다고 해야 되나요? 오는 3월부터 시행될 청소년 방역 패스는 계속 하는데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학원이나 독서실을 전체 방역 패스 대상에서는 뺐어요. 청소년 방역 패스를 이게 유지하겠다는 겁니까? 안 하겠다는 겁니까?
근데 이제 청소년 방역 패스와 관련된 부분은 이미 이제 14일에 18세 미만에 대해서 방역 패스 적용하지 말라고 됐기 때문에 일단은 적용을 못하는 부분이고요. 네. 다만 이제 3월에 예정돼 있었던 학원을 포함한 그런 이제 방역 패스에 이제 해당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본안 심사를 거쳐서 일단은 또는 항고를 해서 둘 중에 하나라도 성공하게 되면 적용이 가능하니까 그래서 그런 방법을 통해서 3월 이후에 적용하겠다라고 밝힌 거로 봅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본안 심사 결과가 나온다고 하는 전제를 하고 지금 3월부터 청소년 방역 패스는 계속 적용하겠다 이런 뜻을 밝혔다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본안 심사에서 뒤집어지지 않으면 방역 패스를 지금 청소년한테 적용할 수 없게 돼 있거든요. 예. 이번에 가처분신청 인용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본안 심사를 통해서 어쨌든 최대한 노력해서 이제 이런 가처분신청 인용된 걸 뒤집어 보겠다라는 정부의 의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법원에서 청소년 방역 패스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을 내린 거잖아요. 근데 네. 학부모 입장에서는 방역 패스 지금 이제 안 하게 됐다는데 이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백신은 지금 맞춰야 되는 건가? 아닌가? 특히 이제 자녀가 나이가 조금 어린 경우에는 더 이제 혼란이 좀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네. 대처하면 좋겠습니까? 사실 이제 방역 패스의 뭐 적용 여부를 떠나서 일단은 청소년들에 대한 이제 백신의 효과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연구, 국내 연구뿐만 아니라 외국의 여러 연구들 또 실제로 접종을 많이 한 국가들의 데이터를 보게 되면 일단은 백신 자체가 아이들의 그런 감염을 예방하는 효과, 그건 아이들 중에서도 일부 중증으로 가는 경우가 있고 사망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 다 따져봐도 유익한 거로 나오거든요. 근데 다만 상대적으로 노인층에서 예방접종 효과보다는 상대적으로 떨어지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신이 훨씬 유익하다는 결과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당연히 백신 접종에는 동참해 주시기를 이제 부탁을 드리는 거고요. 방역 패스의 적용 대상이냐 아니냐를 떠나서요. 네. 그리고 이런 이제 백신의 유익성이 이런 백신의 직접적인 유익성, 접종을 했을 때 이제 감염을 예방하는 효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등교 수업을 열심히 아이들이 해서 이제 아이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백신 접종에는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근데 청소년 방역 패스뿐만 아니라 서울역 백화점 마트에 대한 방역 패스도 지금 효력 정지가 내려지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법원의 결정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일단 뭐 이제 전국 단위로 내일은 이제 백화점하고 이제 마트도 다 해제하겠다라고 지금 얘기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요. 네. 근데 이제 뭐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미크론 변이 때문에 하루 확진자가 지금 예상되는 확진자 2월에 뭐 2만 명이 넘을 것 같다. 심지어는 또 다른 팀에서 한 건 뭐 9만 명도 넘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상황이어서 네. 어쩌면 지금 뭐 방역 패스를 어디다 적용하고 말자라고 하는 것 자체가 2월, 3월 돼서 상황이 악화되면 지금 이런 고민을 한 게 행복했다라는 기억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만큼이나 상황이 많이 악화될 수도 있어서 어쨌든 방역의 여러 측면에서 부분들이 이렇게 제한될 수 있게 된 부분에 있어서 매우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법원의 효력정지 결정에 대해서 뭐 사전에 법원에서 복지부에 지금 방역 패스 효과라든가 이런 것들을 구체적인 자료를 좀 달라 이렇게 요청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제대로 답변을 못했다 이런 보도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감염병 전문가로서 법원의 요청은 타당하다고 보시는지 정부는 혹시 또 부실하게 자료를 건넨 건 아닌지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일단은 그 학원이랑 1월 4일 날 초반에 이제 있었던 효력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는 정부도 설마 이거를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까 해서 좀 준비가 부족했던 건 아니냐 생각은 좀 들고 있고요. 뭐 제가 직접 뭐 내용을 듣거나 사명한 건 아니지만 적어도 1월 14일에 내렸던 부분에 있어서는 정부 차원에서 상당히 고심하고 준비를 많이 해서 한다고 얘기는 들었거든요. 네. 근데 다만 이게 그 방역을 하는 사람 또는 의학이나 과학을 하는 사람의 사고하고요. 또한 이게 판사님처럼 어떤 인문학을 하신 분들의 그런 판단의 가치는 좀 많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과학적이라는 게 확률적인 부분들을 많이 얘기할 수밖에 없고 또 방역이라는 게 매우 이제 불확실성이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측면들이어서 각각의 요소들에 있어서 몇 프로 줄인다 이런 식으로 단답 형태로 대답하기 상당히 어려운 영역들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그 양쪽에 쓰는 언어가 달랐던 부분들 또한 이해의 폭이 달랐던 부분들이 판결에 영향을 끼친 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방역 패스가 비과학적이다 이렇게 발언한 데 대해서 교수님께서 반론을 펼치시기도 하셨는데요. 네. 의료진으로서 혹시 우려되는 점이 있으신 겁니까?
일단 방역과 관련돼 있어서 일단은 정치화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미 거리두기라든지 또한 방역 패스에 관련 부분들 그리고 실제로 뭐 이제 청소년에서 예방접종 뭐 이런 부분들이 적용되면서 실제로 이번에 유행도 델타의 그 극심한 유행도 꺾이는 걸 실제로 우리가 경험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2년 동안 효과가 증명된 여러 가지 방법 자체에 대해서 비과학적이라고 얘기하시기보다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부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거를 좀 같이 더 하면 좋겠다. 이런 식의 표현이 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정치인으로서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정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비과학적이라는 너무 단편적인 그 매우 선정적인 단어를 쓰신 부분에 있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이재갑 교수였습니다.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정치인의 눈으로 여의도 국회의 움직임을 통찰력 있게 꿰뚫어보는 시간입니다. 여의도 인사이트, 줄여서 여의도 인사인데요. 민주당 신경민 전 의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신경민입니다. 국민의힘 선대위 상임공보특보단장인 김경진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경진입니다. 네. 뭐 제가 앞서 뉴스에 할 때도 김민하 평론가한테 똑같이 질문했었는데요. 어제 두 분도 TV에서 시선을 못 대셨죠? 아무래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고 그래서 뭐 안 볼 수는 없죠. 메모하면서 봤습니다. 열심히. 김경진 의원님 훨씬 더 긴장하면서 보셨을 것 같은데요. 메모까지는 안 하고 그냥 봤고요. 뭐 그냥 또 이게 선거라는 게 출렁출렁 하다 보니까 네. 요새는 긴장도 안 됩니다. 근데 느긋해지시는 것 같은데. 이게 그 아침에 봤더니 여기 시청률 17% 나왔다 그러는데 네. 실은 이게 두 꼭지를 했잖아요. 보면. 그렇죠. 근데 앞꼭지 보고 대부분 빠지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유튜브로 봤는데. 예. 그러니까 아마 앞꼭지 부분 시청률은 한 30-40% 나오지 않았나 싶어요. 보면. 그랬을 거예요. 네. 네. 어저께 아마 공전에 없는 시청률일 거고요. 네. 되게 그 프로가 생긴 지가 좀 됐는데 네. 1%에서 3% 나가거든요. 왜냐하면 타 채널이 전부 드라마를 해요. 일요일 저녁 시간, 밤 시간대라서. 네. 그래서 그 아주 고전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뭐 그 정도 10% 후반 평균 그렇게 나왔다고 하면 엄청난 시청률이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시는 분들도 일부 있으실 것 같은데 어제 MBC 스트레이트에서 윤석열 후보자 배우자 김건희 씨 7시간 통화 녹취 파일 일부를 공개를 했습니다. 일단 두 분이 내용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말씀 좀 해주시죠. 어떤 부분부터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내용은 뭐 하도 보도가 어저께 저녁부터 오늘까지 나왔기 때문에 그걸 다시 반복할 필요는 없어 보이고요. 네. 저는 단기적으로는 기대했던 것만큼의 깜짝 놀랄 얘기는 없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금 국민의힘 쪽이 좀 느긋해하는 것은 어저께 밤부터 바로 느낄 수 있었고요. 저도 그건 이해를 하겠는데 나왔던 쭉 이 여러 가지 팩트들을 보면은 중장기적으로 윤석열 후보나 김건희 씨에게 매우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쭉 들으면서 아니 저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단 말이야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 팩트들이 아니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팩트들이 아니 영부인 후보인데 영부인 후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야. 특히 미투 같은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술 먹고나 할 수 있을 만한 얘기를 기자에게 했다라는 부분 그리고 의문의 일격을 당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미투에 관련된 분들도 그렇지만 네. 조국 사태에 관련된 분들 박근혜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특히 김종인 전 위원장 같은 분들은 의문의 일격을 당해가지고 아마 어저께 밤에 기분들이 굉장히 안 좋았을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솔직하게 우리가 정말로 아주 친한 친구들끼리 앉아서 얘기할 수 있는 얘기를 저렇게 할 수 있다니 아마 한편으로는 야 이거
여장부인데 사이다 발언인데 밖에 볼 수 있는 분들도 물론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공인이 지금 된 거고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공인이 될 후보인데 저렇게 생각하고 있구나라는 점에서 아마 여러 사람들한테 깜짝 놀랐을 거예요. 지금 이제 신경민 의원께서 여장부 이런 표현도 쓰셨지만 남편이 대선 출마 선언을 한 거잖아요. 근데 배우자인데 기자라고 접근한 사람이잖아요. 취재하겠다고 온 사람한테 이렇게 거침없이 얘기해도 되는 겁니까? 사실 그 부분도 좀 당혹스럽긴 한 측면이 있어요. 이게 다른 기자들하고 얘기를 해봐도요. 예. 다른 기자들하고도 실은 이런 식의 통화가 많대요. 뭐 저도 개인적으로 네. 통화를 했다고 하는 기자를 알고 있지만, 네. 이제 그래서 사실은 캠프 입장에서는 조금 당혹스러운 면이 있죠. 좀 사실 조심스러워해야 할 위치이긴 했던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참 좀 그런데 어쨌든 적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범진보 진영에서 이게 윤석열 후보와 관련된 공격의 핵심 포인트 중에 하나가 김건희 배우자가 과거에 유흥업소에 접객원을 했다. 줄리라고 하는 명칭으로. 네. 그 부분 하나하고 유부남하고 동거를 했다. 이 두 부분인데 그게 벌써 한 뭐 몇 개월 됐지만 엑스파일 안에 핵심되는 내용이었고 그거를 범진보 진영의 스피커들이 유튜브 형태로 이거를 계속해서 음모론을 만들어서 이걸 퍼뜨렸던 거 아니에요, 보면. 네. 근데 MBC 방송에서 그 건과 관련해서 이제 기자하고 김건희 씨가 이제 대화했던 내용들이 있잖아요, 보면. 근데 아주 간단하고 쉽게 그 문제에 대한 의구심을 그냥 떨쳐주는 답변을 했잖아요, 보면. 그래서 저는 사실은 신 의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보면 불편한 뭐 김정인 위원장도 불편하고 뭐 두루두루 마음이 편치 않은 대목들이 있는데 네. 지금껏 어쨌든 윤석열 부부에게 윤석열 김건희에게 더 씌워졌던 가장 핵심 의혹이었던 줄리 의혹 그다음에 뭐 유부남하고 동거 의혹 그 문제가 어쨌든 기본적으로 떨어져 나갔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 점에서는 사실은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이 떨어져 나가서 굉장히 몸이 가볍게 됐다. 예. 이런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이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령 뭐 안희정 지사 미투와 관련된 발언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게 법원의 판결에도 반하고 사실은 대단히 조심스러운 문제들이거든요, 보면. 근데 네. 거침없이 얘기를 하시잖아요,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도 좀 불편한 대목이 좀 분명히 있고 계속해서 배우자한테 조금 사과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저희 캠프 참모진들도 국민께 죄송하다 그런 얘기를 좀 반복적으로 저희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MBC에서 공개한 것보다 공개하지 않은 게 지금 더 큰 화제가 되는 것 같아요. 다음 주에 그거는 뭐 더 나올 게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 뭐 예를 들면 그러니까 오늘 그게 그러니까 공개 안 했다고 하는 법원에서 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게 즉시 서울의 소리 유튜브에서 올렸지 않습니까? 뭐 2, 3분씩 잘라가지고 그래서 아마 어제 저녁 10시 이후에 올렸는데 아침에 보니까 뭐 100만 뷰, 150만 뷰 뭐 이런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상 뭐 법원이 판결을 했던 가처분 판결을 했던 말든 상관이 없이 이미 공개가 된 것 같고 다음 주에 MBC에서 또 하겠다고 하고 또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아마 뭐 서울서리에서 또 추가 공개를 하겠죠. 그러니까 그거는 별 상관은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정권 잡으면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이게 원래 법원에서는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는 부분이에요. 네. 그걸 지금 공개했다는 거군요. 다 지금 언론에서 보도했기 때문에 저도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건데. 방송만 지금 가처분 결정이라는 게 하여튼 MBC 방송에서만 못하게 한 거기 때문에 그 효력이 다른 데에는 미치지 않는 걸로 지금 돼 있는 거죠. 그렇죠. 법적인 효력은 당사자들 사이에서만 미치는 거기 때문에 그걸 푼다고 그래서 그게 가처분 결정에 어긋나고 그러는 건 아닐 겁니다. 근데 이제 다만 어쨌든 이게 이제 공개하는 것 자체가 위법성은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 소송을 별도로 제기를 하면 민사적인 문제는 별도로 생기겠죠. 그렇군요. 근데 어찌됐든 뭐 추가로 공개하겠다 이렇게 지금 예고를 한 상황인데 혹시 신경민 전 의원님 뭐 어떻게 얘기 들으신 거 없으십니까? 더 공개하겠다고 하는 내용이 몇 가지 뭐 여기 찌라시 비슷하게 돌아다니는 얘기는 들었죠. 근데 그게 이제 사적인 부분 뭐 이런 것들이 공과 사를 구분한다는 것이 뭐 굉장히 어려운 일이긴 한데 네. 사적인 부분이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거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을 좀 들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자들에 대해서 재미없을 것이다 뭐 하는 얘기는 이미 좀 보도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도 찌라시로 많이 돌아다녔고요. 네. 구체적으로 회사와 기자들 이름까지도 거명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건 지금 뭐 여의도 쪽에서는 거의 공개된 비밀로 돼 있고요. 어저께 제가 좀 재미있게 본 대목은 유튜브를 이 서울의 소리라는 것이 민주당 쪽에 그러니까 여권에 가까운 친한 미디어거든요. 그런데 그 미디어의 성격과 과거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김건희 씨가 굉장히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어저께 확인이 된 거죠. 잘 네네. 알고 여기를 오히려 집중적으로 공략을 한 겁니다. 이용을 하고 경선 단계에서도 홍준표 후보를 까기 위해서 이용을 하고 또 경선이 끝나고 나서 이제 본선 단계에 들어와서도 이 유튜브 지금 이 유튜브 정치라는 게 대단하거든요. 네네. 이번 대선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유튜브 정치에 이용을 하기 위해서 김건희 씨가 적극적으로 공략을 했다는 것이 어저께 확인이 된 것이 사실은 좀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럼 조금 더 세부적인 내용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하나만 더 말씀. 네네. 어쨌든 신 의원님 말씀이 이제 큰 틀에서 보면 맞죠. 예. 그러니까 저도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다라고 보면서 좀 뭐 목소리 속에서 그런 느낌이 있었고 또 개별적인 문맥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 뭐 기자들 손볼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그거는 사실은 해서는 안 될 얘기들이죠. 그리고 그 점에 대해서는 당연히 비판받아야 되고 네. 또 후보도 그렇고 후보 배우자도 그렇고 저 같은 윤석열 후보 참모들도 그렇고 국민들께 끊임없이 사과와 반성의 메시지를 보내야죠. 근데 이제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국민들이 보기에 범진보 진영 이재명을 지지하는 이게 주변 세력들이 참 비열하다. 참 비열하다. 참 저열한 방식으로 취재를 해서 저열한 방식으로 내보낸다. 저건 집단 자체가 굉장히 비열한 집단이다. 이런 느낌들이 중간층에 있는 국민들 사이에 생각이 들 수도 있어서 물론 후보 배우자가 잘못된 관점과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과하고 반성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 이게 그냥 선거공학적으로 어디가 유리하고 어느 쪽 민심으로 이게 오고 가냐. 그거는 사실은 크게 뭘 이렇게 각각의 관점에서 서로 간의 득실이 분명히 있는 지점들이 다르게 있다. 네. 이런 생각은 좀 들더라고요. 신 의원님 뭐 하실 말씀 있으실 것 같은데요. 글쎄 지금 뭐 취재 방법이 보통의 취재 방법하고는 조금 어긋나는 대목은 물론 있죠. 근데 이게 지금 보면은 그 어저께 그 프로그램을 보면 20분짜리 프로그램의 앞부분 상당한 부분이 어떻게 취재가 됐는가를 MBC가 굉장히 소상하게 그 제공을 한 이명수 기자와 함께 인터뷰를 섞어가면서 하는데 취재 방법이 아주 이상하고 뭐 비열하다는 표현을 금방 김 의원이 쓰셨는데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취재 방법이었고 기자인 줄을 알고 김건희 씨가 접근을 했고 이용을 했고 강연 초청을 해서 105만 원 강연료까지 받았고 그 뒤에도 계속해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협의와 상의를 했다. 그러면서 이제 이게 취재가 된 거다라는 얘기를 쭉 한 겁니다. 그래서 아주 취재 방법이 이상하다는 그런 평가를 벗어나기 위해서 그 이명수 기자도 그렇고 MBC도 굉장히 노력을 한 겁니다. 네. 근데 지금 이제 방금 전에 그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국민의힘 쪽에서는 일종의 이제 과정이라고 하는 거 절차상의 문제로 볼 때 취재 방법 자체가 매우 비도덕적인 방식을 사용했다. 그리고 지금 악질적인 정치 공작이다. 권영자 선대본부장도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민주당에서는 지금이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이 선거 뭐 캠프 구성할 때 개입하고 뭐 국정운영과 관련해서도 이렇게 거침없이 얘기하고 남편이 검찰총장인데 자신이 검찰총장인 것처럼 얘기한다거나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사람이 만약에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영부인이 된다면 영부인 자리에서 또 그런 거 하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를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제2의 최순실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양쪽의 입장이 어떤지 마지막으로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동서에서 이 항상 취재 문제를 가지고 쓰느냐 마느냐 또 쓰지 못하게 하는 세력이 반드시 있죠. 이런데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대충 제 경험으로 보면 쓰는 게 맞습니다. 쓰는 게 맞고요. 그 쓰는 것은 왜 써야 되느냐라는 문제는 특히 권력과 그 권력의 근처에 있는 사람들에 관련된 얘기는 무조건 어떤 압박이 들어와도 쓰는 게 맞습니다. 그게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하는 게 맞고요. 네. 일단 이 건에 관해서만 보면은 MBC가 직접 취재한 건 물론 아니지만 하여튼 이 취재물이 그냥 송두리째 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이것을 쓰느냐 마느냐는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이 국가와 국민을 기준으로 하는 것 외에는 사실은 방법이 없습니다. 안 썼을 경우에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생기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법원에서 아마 가처분 재판에서 아마 상당 정도 쓰라고 허용이 났었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최순실은 아니죠. 법만으로 하죠. 어쨌든. 윤석열의 최순실이 아니고. 뭐 공식 권력이 아니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러니까 윤석열의 법만으로 하죠. 네. 그래서 그렇게 최순실 이름 갖다 붙일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되게 기가 세고 자기 주장이 강한, 자기 확신이 강한, 심지어는 지난번에 경력 부풀리기 과정에서도 봤듯이 상당히 목표 지향적인 대통령의 배우자의 존재가 국정 운영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그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관점에서 비판이죠. 그래서 우리 신경민 선배님 말씀한 대로요. 이게 기왕에 기사가 나갔으니 또 김건희 씨 같은 경우는 자기 생각과 철학과 언동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후보 시절에 이렇게 혼 좀 나야 돼요. 후보 배우자 시절에 혼 좀 나야 되고 그래야만 이게 대통령이 돼서도 아 권력이라는 게 대단히 무서운 것이구나. 그리고 이 생각을 잘 정립하고 내 한마디 한마디를 신중하게 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학습 효과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사실은 취재 방법은 정말 비열하기 그지없으나 제가 볼 때는 김건희 배우자 본인에게도 뭔가 학습과 궁극적으로 큰 틀에 있어서는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봅니다. 말씀 드렸다가 갑자기 이 생각이 드는데요. 그동안의 대선 기간 동안에 후보 배우자가 이렇게 혼나는 경우를 본 적도 없고 이거 혼낸다기보다는 우리 국민들의 시선에서 볼 때는 뭐랄까 이 평가한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쪽 시선에 좀 더 가깝지 않을까. 아니 그러니까 이제 이걸 가지고 배우자 때문에 이걸 평가를 해서 윤석열한테 절대 표를 줄 수 없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정권 교체의 열망이랄까 이재명 후보 개인의 문제점 때문에 어쨌든 윤석열한테 표를 주긴 줘야 되는데 윤석열 배우자인 김건희 씨는 혼 좀 내고 나서 표를 줘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 모든 게 국민들께서 선택하실 부분이죠. 네, 알겠습니다. 뭐 얘기하자면 많을 텐데 오늘 아마 뉴스들 많이 접하셔가지고 지금 방송 들으시는 청취자분들도 나름 평가들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미 평가가 내려져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거 말고 지금 다시 무속 논란이 또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일보가 지금 선대본의 무속인 출신 인사가 고문으로 활동했다. 네. 그리고 지금 뭐 사람 인사낼 때도 일종의 이제 무속인이 먼저 면접 보는 것처럼 뭐 그렇게 하고 일정이나 이런 거 메시지도 이 무속인이 그냥 뭐 좌지우지했다. 그리고 또 동영상까지 공개를 지금 한 상황이에요. 국민의힘에서는 그런 거 아니다 이렇게 부인을 했지만 이것도 지난번에 이제 손바닥 왕자도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시 무속 정치 논란이 또 벌어지고 있거든요. 두 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배님 먼저 말씀하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이 뭐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가십들이 돌아다녔는데 그 가십들이 그 가리키는 것은 윤 후보도 있지만요. 또 하나 가리키는 것은 부인입니다. 부인과 이 부인과 관련된 사람들이 하여튼 무속 쪽에 굉장히 발이 넓고 가깝게 지내고 뭐 또 얘기를 많이 듣고 중요한
공적인 결정을 할 때 그건 총장으로서도 그렇고 검사 생활을 하면서도 그렇고 지금 후보 내지는 후보 전 단계에서도 그렇고 모든 단계에서 개인적인 일, 공적인 일을 결정하는데 무속의 도움을 엄청 많이 받는다는 건데 어저께 그 보도에서도 스트레이트에서도 여러 가지 단어들이 귀에 딱 꽂혔죠. 미투도 꽂히고 뭐 조국 사태도 꽂혔지만 시청자로서 또 국민들이 굉장히 주목했던 대목이 도사입니다. 도사라는 표현이 네, 도사라는 표현을 쓰죠. 네, 나는 뭐 클래식을 좋아하고 뭐 시간 있으면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도사와 얘기를 하는 걸 즐겨한다. 그런데 그 도사를 얘기할 시점에 세계일보 기사가 떴고요. 네. 오늘 이제 내일자 세계일보에 속보가 떴는데 그 속보와 오늘 기사 그리고 어제 스트레이트 이걸 세 개를 종합해 보고 그 전에 있었던 걸 종합해 보면 지금 지나치게 이 윤 씨 가족 특히 김건희 씨가 이 무속의 경도가 돼 있고요. 이건 지금 굉장히 심각한 수준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지금 그 국민의힘이 공식으로는 이걸 부인했지만 세계일보 부인했죠. 네. 그러나 지금 세계일보가 오늘 속보를 쓴 거 보면 이 부인을 지금 사과해야 될 형편에 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거 정리하지 않으면 좀 저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네, 김건희는 이런 무속인이 있기는 있었습니까?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는 좀 부인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니 그러니까 있는 건 인정한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정확히는 뭐 몇 번 봤다 뭐 이렇게 후보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고문으로 임명을 했느냐 안 했느냐. 네. 고문으로 그러니까 이게 총괄선대본부가 있고요. 총괄선대본부 밑에 이제 몇 개의 본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조직본부가 있고 이 조직본부 밑에 네트워크 본부라는 게 있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 조직본부 산하의 네트워크 본부에 고문으로 임명받았다라고 최초에 이제 세계일보 기사에 떴는데 이 조직본부 산하의 네트워크 본부에 고문으로 임명한 바는 없다. 근데 어쨌든 이 네트워크 본부의 책임자와 그 이 지금 건진 뭐 이분이 이 네트워크 본부의 책임자와 친밀한 지인이어서 건진법사, 건진 네트워크 본부에 이렇게 자주 이렇게 왔다 갔다 했고 그 과정에서 후보가 한 두어 차례 이렇게 인사를 한 적이 있다. 네. 뭐 그런 정도 입장인 것 같아요. 그럼 나머지는 다 부인하시는 거고요? 그럼 뭐 나머지 다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아니 뭐 인사나 뭐 그거는 있을 수가 일정 메시지에 더 관여했다 뭐 이렇게 아침에 나오네요. 일정 회의를 하거든요. 일정 회의가 전략팀하고 일정 팀하고 있는데 그거를 무슨 진건인지 건진인지 이 사람이 일정을 어떻게 좌지우지를 하며 메시지를 담당하는 팀들이 있어요 보면 이게 전현직 의원들이 이게 핵심으로 이게 사실은 선거의 가장 핵심이 메시지하고 일정들이고 대부분 캠프의 핵심 전현직 의원들 한 4, 5명 정도가 여기 이제 의사결정을 하는데 여기 진건이라는 사람이 들어갈 레벨이 아니죠.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무슨 그리고 인사를 좌우한다. 저는 7월 달부터 여기 지금 윤석열 캠프 7월부터 합류를 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저는 진건이라는 사람을 본 적이 없거든요. 건진요. 건진. 건진이라는 사람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글쎄, 뭐 제가 뭐 김의원이 최측근이 아닌 거예요. 뭐 그럴 수도 있긴 있는데 최소한 제가 그 안에 예비 캠프를 하면서부터 사람들 들어오고 누구 들어오고 하는 걸 어느 정도는 알거든요. 네네.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느낌으로 또 지나가는 흐름으로 이게 알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이게 무슨 메시지 그다음에 뭐 일정 인사에 관여를 한다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근데 다만 어쨌든 지난번에 이 왕자 뭐 무속 논란하고 그다음에 또 무슨 천공인가 그랬었죠 그때 천공 그다음에 여기 진건 그러니까 이런 이름들이 자꾸 나온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도 또 보면 이게 후보 보필을 좀 잘못했다는 얘기도 되고요.
후보께서 어쨌든 그런 부분이 캠프에 있는 게 얘기에 나온다는 것 자체가 국민들에게 조금 송구스러운 대목은 분명히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혹시 더 말씀하실 거 없으면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아니 이건 뭐 어차피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요? 시간이 지나면.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의도 인싸 국민의힘 선대위 김경진 상임공보특보단장, 민주당 신경민 전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화제를 좀 바꿔서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두 번째 공판이 지금 열렸거든요. 공판이 열릴 때마다 이제 기사가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계속 아마 공판이 열릴 것 같고요. 매주 월요일마다 열린다는 거죠. 예, 그렇죠. 그래서 국민의힘은 당 차원의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까지 지금 꾸린 상황이기도 한데요. 이 앞으로 어느 정도 좀 악재로 작용할지 두 분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이미 지난주 월요일 공판에서 뭐 얘기가 나와서 아마 그게 최고로 아픈 대목일 거예요. 김만배 씨가 뭐 얘기를 나는 죄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건 성남시에서 한 거기 때문에 나는 이걸 그대로 따랐을 뿐이다라는 얘기를 한 거고요. 그게 이제 결국은 이재명 시장 아니냐 뭐 그것 때문에 지난주에 시끄러웠는데 이게 뭐 아마 가장 중요한 얘기가 될 거고 이것이 이제 핵심적인 얘기가 될 거고 이거보다 더한 얘기는 아마 나오지는 않을 것 같고요. 지금으로 봐서는 수사를 전면적으로 새로 한다거나 뭐 이런 거 아니라면은 아마 그 정도 얘기를 가지고 재판은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경진 의원님이 조금 날카롭게 얘기하실 것 같은데요. 네. 아니 그 김문기 씨가 이제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났잖아요. 근데 김문기 씨가 그때 이 대장동 관련 개발 계획을 이렇게 성안하는 핵심 실무팀장이었다는 거 아니에요. 당시에는 차장이 아니고. 네. 근데 팀원이었던 분 한 분이 오늘 법정에 와서 증언을 했었잖아요. 근데 제가 아는 한 팀원이었던 분이 두 분인가 더 계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 두 분이 아마 순차적으로 법정에 나오시겠죠. 법정에 나와서 오늘 증언하셨던 분도 사실은 이거는 특혜 요소가 있었고 압력의 분위기와 느낌이 있었다 이제 이런 취지로 증언을 하셨는데 이 특혜와 그다음에 압력과 관련된 부분에서 얼마만큼 구체적인 내용의 증언이 있느냐. 그래서 가령 뭐 성남시에서 또는 윤문기 씨가 또는 유동규 씨가 가령 뭐 구체적으로 누구랑 전화를 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더라 이런 구체성 있는 얘기가 법정에 증언대로 나온다면 그렇다면 그거는 정말로 화라산 불이 더 커지겠죠. 그래서 그 증언의 구체성 여부 이 부분이 앞으로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될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양자 TV 토론 때도 이게 좀 쟁점이 되긴 하겠죠. 그러겠죠. 네. 뭐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 간에 직접 입을 통해서 어떤 토론이 벌어지는가 이것도 아마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여의도 인싸 여기까지 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신경민 전 의원, 국민의힘 선대위 상임공보특보단장인 김경진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성환의 시사회는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을 맞아서 오늘 좀 따뜻한 문자 받아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처럼 눈이나 비가 오면 생각나는 사람, 시사회를 통해 안부를 전하고 싶은 누군가가 있다면 문자 보내주십시오. 참여하실 문자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은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